나는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본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 나는 단 한 푼도 없는 청년 시절부터 그 사실을 믿었다. 사람들은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나중에 온다. 그러나 믿음은 처음부터 있어야 한다. 돈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모은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꿨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은 폐허였다. 거리에선 먼지가 날렸고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다. 누구도 건설의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믿었다. 다시 지을 수 있다. 이 땅은 무너졌지만 사람의 의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믿음이 나의 첫 삽질이었다. 나는 자본도 장비도 인맥도 없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다. 그 믿음이 곧 나의 첫 자본이었다. 현대건설의 첫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은행은 나를 믿지 않았다. 보증인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찾았다. 내게 믿음을 빌려줄 사람. 나는 청계천 변의 허름한 다방에서 한 투자자를 만났다. 그는 내 손을 보더니 말했다. 정 사장, 이 손은 돈을 다룰 손이 아니라 흙을 다룰 손이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흙 위에 길을 만들 겁니다. 그 길 위로 사람들이 다시 걸을 겁니다. 그는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좋소. 당신의 믿음에 내 돈을 맡기겠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첫 자금이 되었고 그 돈이 한국의 첫 고속도로가 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믿음은 이자를 남기지 않지만 역사를 남긴다. 돈은 거래로 얻지만 믿음은 신념으로 얻는다. 믿음은 세상의 가장 비싼 통화다. 그 통화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가슴에 남는다. 믿음이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눈이다. 많은 사람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때 나는 늘 그 속에서 가능성을 봤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는 한마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토록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믿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고 믿었다.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나는 평생 나 자신과 약속을 지켰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는다. 신뢰가 쌓이면 그것이 자본이 된다.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형 사업가라 부르지만 나는 스스로를 신뢰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 부른다. 나는 종종 말했다. 불가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변명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는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게 믿음의 첫 형태였다. 나는 머릿속에서 가능성을 그리면 바로 몸으로 옮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 미친 믿음이 결국 현대를 세웠다. 1960년대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평생 남의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길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이 내 경영의 철학이 되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고 사람보다 가능성을 믿었다. 믿음은 언제나 돈보다 먼저 움직였다. 돈은 믿음을 따라왔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을 묻지만 나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한다. 성공은 믿음의 궤적이다. 믿음이 향하는 곳에 성취가 있다. 믿음이 없다면 계산은 무의미하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완벽한 조건은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계산보다 결단을 먼저 내렸다. 계산은 나중의 일이고 결단은 지금의 일이다. 믿음이 결단을 이끌고 결단이 현실을 바꾼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두 번째 성공의 비밀이다. 계산보다 결단을 먼저 내려라. 그것이 내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였다. 나는 인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는 한 나라의 산업을 바꿀 만큼 큰 결단도 있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선택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생각이 단순해야 결단이 빠르고 결단이 빠를수록 기회는 오래 머문다. 세상은 복잡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망설인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지나간다. 반면 단순하게 결단하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붙잡는다. 나는 그 차이로 성공했다. 서울로 올라온 첫 시절 나는 매일같이 선택의 연속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위해 내일을 걸 것인가? 사람들은 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생각만으로는 벽 하나도 못 넘는다. 결단이 있어야 문이 열린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도 일단 열어야 다음 길이 보인다. 나는 언제나 그 문을 열었다. 1950년대 현대건설의 첫 번째 큰 공사 계약이 들어왔을 때였다. 나는 그 계약서를 앞에 두고 밤새 고민했다.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다. 임원들은 반대했다. 회장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준비가 부족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다음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 결단 하나가 현대를 살렸다. 결단은 두려움을 이기는 기술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고 생각하지만 나는 위험 속에 길이 있다고 믿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그 시험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주어진 결단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도로공사 중 비가 쏟아져 토사가 쓸려 내려가던 날이 있었다. 모두가 손을 놓았다. 회장님,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장화를 신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이 비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가르기 위한 것이다. 지금 멈추면 진짜 실패다.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삽을 들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공사를 끝내자 사람들은 울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결단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다. 결단이 빠른 사람은 실패도 빠르게 배운다. 반면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실패조차 배우지 못한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단이 잘못돼도 그 안에는 배움이 있다. 그러나 결정을 미루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이 내 경영의 핵심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생각이 많으면 발이 무겁고 결단이 많으면 길이 열린다. 세상은 늘 움직이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지만 누구보다 빨리 일어섰다. 그건 내가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단이란 운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당신이 결단할 때 세상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야 한다. 나는 늘 말했다. 망설임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다. 한 번의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걸 수백 번 경험했다. 1970년대 조선소 건설을 결정할 때도 그랬다.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조선소는 일본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술도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단했다. 기술은 배우면 되고 경험은 만들면 된다. 중요한 건 의지다. 그 한마디로 모든 회의가 끝났다. 나는 직원들을 모아 말했다. 우리가 배를 못 만들면 세상이 우리를 만들 것이다. 도전하자. 그 결단 하나로 현대중공업이 탄생했다. 결단이란 눈앞의 계산을 버리는 용기다. 계산은 당신을 보호하지만 결단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나는 늘 계산보다 결단을 먼저 내렸다. 계산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 계산이 결단을 이끌면 인생은 늘 안전하지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결단이 계산을 이끌면 위험 속에서도 길이 열린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결단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을 여는 것이다. 그 길의 끝이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길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오직 결단의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도, 돈이 부족해도, 자신이 없어도 일단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나는 평생 결단으로 살아왔다. 그 결단들이 모여 현대가 되었고 그 결단의 실패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단은 한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꾼다. 나는 말한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회는 당신을 지나친다. 결단이 빠르면 세상이 당신을 기다린다. 하지만 결단 뒤에는 언제나 실패가 따라온다.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리더를 만든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세 번째 성공 비밀, 실패를 자산으로 바꿔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을 살며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나는 실패의 숫자로 내 인생을 계산한다. 성공은 단 한 번의 정답이지만 실패는 수천 번의 교훈이다. 나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실패에서 더 많은 자산을 얻었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의 기업을 진짜로 성장시켰다. 성공은 잠시 나를 웃게 했지만 실패는 영원히 나를 가르쳤다. 1950년대 현대건설이 첫 도로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나는 이 공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장비도 사람도 경험도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며 현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도로는 다시 진흙으로 변했고 인부들은 울었다. 나는 그 진흙탕 속에서 혼자 삽을 들었다. 직원들이 물었다. 회장님, 왜 직접 삽질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당신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정복해야 한다. 그날 이후 그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도로를 완성했고 그 경험이 현대의 뼈대가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실패는 막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실패를 막으려는 사람은 늘 불안 속에 살고 실패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나는 실패를 교사로 삼았다. 실패는 냉정하지만 정직하다. 실패는 당신의 약점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한 단계 성장한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졌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실패를 극복하지 않았다. 실패를 이용했다. 실패는 내 발밑에 돌이었다. 남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나는 그 돌을 디딤돌로 썼다. 1970년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온은 50도를 넘었고 바람은 모래를 실어 우리의 장비를 마비시켰다. 공사는 지연됐고 본사는 손실을 보고했다.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실패는 아직 오지 않았다. 포기할 때가 진짜 실패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직접 돌을 나르고 철근을 세웠다. 그 광경을 본 직원들은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사막 위에 길이 났을 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바로 실패의 반대말이다. 포기가 아니라 계속합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가 나를 단련시켰다. 나는 늘 말했다. 실패는 약이지만 쓰다. 그러나 그 쓴맛을 견디는 자만이 성공의 단맛을 본다. 실패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 나는 그 쓰디쓴 약을 수없이 삼켰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나는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내 실수를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야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날 한 현장 소장이 큰 실수를 했다. 계약 조건을 잘못 해석해 큰 손실이 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다. 실수는 나눠야 약이 된다. 하지만 숨기면 독이 된다. 그날 이후 회사는 실수를 숨기지 않는 문화가 되었다. 그 문화가 현대를 지탱한 진짜 힘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무감각해지지 말자. 실패를 무시하는 사람은 교훈을 잃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도를 잃는다. 그러나 실패를 존중하는 사람은 성장한다. 나는 늘 실패와 동행했다. 실패가 오면 그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엔 다시 도전했다. 그 기록들이 모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 실패의 크기만큼 성공의 깊이도 커진다. 실패가 깊을수록 배움도 깊다. 작은 실패를 피하려다 큰 실패를 맞는 사람이 많다. 나는 오히려 크게 실패하고 크게 배웠다. 왜냐하면 실패는 당신의 한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실패를 부끄러워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실패는 수치가 아니라 자격이다. 실패를 겪은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이해한다. 나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없다. 다만 실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다. 현대의 성장사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실패한 사업, 무너진 현장, 계약 취소, 자금난, 그 모든 실패가 쌓여 지금의 제국을 만들었다. 나는 그 실패 하나하나에 감사한다.
실패가 나를 단련시켰고 사람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실패가 없었다면 현대는 금세 무너졌을 것이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인생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교사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잊지 마라. 그러나 실패에 머물지도 마라. 실패를 기록하되 발목 잡히지 마라. 그것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실패를 통해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배웠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이 진짜 실패하는 순간은 돈을 잃을 때가 아니라 믿음을 잃을 때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실패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네 번째 성공 비밀. 사람을 돈보다 앞세워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돈이 회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단지 연료일 뿐이다. 엔진은 사람이다.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엔진이 멈추면 차는 가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와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나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다. 돈은 숫자지만 사람은 의지다. 숫자는 바뀌지만 의지는 남는다. 1950년대 후반 현대건설이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첫 대형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자금이 바닥났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자재업자는 납품을 멈췄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한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월급을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붕괴이고 돈보다 강한 것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 직원의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나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동지였다. 나는 늘 말했다. 현대는 내가 세운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운 회사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현장을 돌 때면 항상 인부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셨다. 더운 여름날 그들의 땀 냄새 속에서 나는 희망의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일했다. 그것이 현대의 뿌리였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지 따뜻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냉정한 결단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믿음을 주면 달라진다. 나는 한번 신뢰를 준 사람에게 끝까지 맡겼다. 실수를 해도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불신으로 무너진다. 믿음은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술자가 큰 사고를 냈다. 그는 구조 계산을 잘못해 교량이 붕괴될 뻔했다. 그는 울면서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제가 회사를 망쳤습니다. 나는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망친 건 다리 한쪽이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면 넌 사람을 망친다. 다리는 다시 세우면 된다. 하지만 사람은 잃으면 끝이다. 그 말에 그는 다시 일어섰고 몇 년 뒤 그는 회사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 한 번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 자금이 막혀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모두가 나를 비난했다. 정 회장, 돈이 없으면 말을 해야죠. 나는 직접 그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반드시 갚겠다. 나 정주영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 말 하나로 그들은 기다려줬다. 몇 달 뒤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그 이후 그들은 평생 현대와 함께 했다. 그게 바로 신용이고 그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 나는 사람을 고용할 때도 학력이나 스펙을 보지 않았다. 대신 눈을 봤다.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일을 낸다. 나는 그 눈빛을 믿었다.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던 청년들을 뽑았다. 그들은 나의 믿음 속에서 성장했고 현대의 뼈대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관리하려 하면 통제하려 들고 신뢰하면 스스로 움직인다. 나는 통제보다 신뢰를 택했다. 신뢰는 느리지만 한 번 쌓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통제는 빠르지만 한순간에 부서진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란 사람이 사는 집이다. 그 집의 기둥이 돈이라면 벽은 신뢰다. 신뢰가 무너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은 무너진다. 1970년대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기술도 부족하고 자금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믿었다. 나는 젊은 기술자들에게 말했다. 우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니까. 그들은 정말로 해냈다. 그들이 배를 띄운 날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신뢰의 승리였다. 사람이 곧 회사다. 사람을 잃는 순간 회사는 겉껍데기만 남는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을 챙겼다. 병상에서도 직원들의 안부를 물었다. 현장은 괜찮나? 그것이 나의 본능이었다. 나는 한 가지를 믿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잃게도 한다.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면 결국 돈도 떠난다. 사람을 지키면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기업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기업은 오래가고 돈만 쫓는 기업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집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내 눈으로 봤습니다. 돈은 언제나 수단이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남겼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앞세운다고 해서 모든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가 닥치고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다음은 나의 5번째 성공 비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위기들이었다. 자금난, 계약 파기, 정치적 압력, 그리고 국제시장의 폭풍 같은 변동성까지.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멈춤은 패배보다 빠르게 사람의 의지를 죽인다. 나는 달리는 말이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1979년 겨울, 세계 경제는 육아 파동으로 뒤집혀 있었다. 우리는 중동에서 수조 원대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지만 자금이 끊기고 공사 대금이 미뤄졌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멈출 위기였다. 본사에서는 철수를 논의했다. 나는 그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멈추는 순간 끝이다. 살아있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모두가 놀랐다. 회장님, 지금 상황에선 손실이 너무 큽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실보다 더 큰 위험은 정지다. 멈춘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사막의 현장에 있었다. 모래바람이 텐트를 찢고 전기가 끊겨 발전기의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한국은 2번 다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멈추면 10년 후 후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욕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눈빛이 바뀌었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한낮에 50도 사막에서 땀과 모래를 함께 삼키며 일했다. 그리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사막 위에 도로가 놓이고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위기란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보여준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멈춘다. 멈추는 이유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다르게 보았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강해질 시간이라는 신호다. 나는 그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꾸었다. 위기가 올수록 속도를 높였다. 그것이 나의 철칙이었다. 나는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 위기 속에서는 거짓이 드러나고 진짜가 남는다. 회사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위기 속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나는 위기 때마다 직원들에게 물었다. 지금 당신은 계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결심을 하고 있는가? 계산하는 사람은 떠나고 결심한 사람은 남는다. 나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남은 사람들과 끝까지 갔다. 그들이 결국 회사를 지켰다. 한 번은 은행이 우리 회사의 대출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현대는 위험하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 말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나는 직접 은행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은 종이에 숫자를 적지만 나는 사람들의 삶에 다리를 놓는다. 누가 더 위험한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했고 위기를 넘겼다. 나는 깨달았다. 위기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상대다.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핑계로 멈춘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위기를 이유로 전진한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멈춤의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 유혹을 거절할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멈추면 실패하고 계속하면 배운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멈춤은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나는 한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멈추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몇 년 뒤 그는 현대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 위기 속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냉정한 판단과 뜨거운 의지. 냉정한 판단만 있으면 이길 수 없고 뜨거운 의지만 있으면 망한다. 둘 다 있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그 균형을 잡으려 했다. 현장이 무너져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게 했다. 마음이 무너지면 조직은 이미 끝난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위기란 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다. 지금 주저앉으면 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줄 것이다. 나는 신을 믿은 적이 많지 않지만 이 말만큼은 믿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렸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이 무너졌다. 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나라가 아픈 시기다. 우리가 멈추면 나라도 멈춘다.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때 직원들은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걷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멈춘 사람은 변명만 남기고 걷는 사람은 역사를 남긴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세상은 수없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멈추는 대신 방향을 바꿨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멈추지 않는 자에게 실패는 없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신용이다. 신용이 없으면 아무리 달려도 길이 막힌다. 다음은 나의 6번째 성공 비밀, 신용을 잃지 마라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쓴 것이 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사람은 떠나도 새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자산보다 무겁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그 보이지 않는 신용 위에 쌓아 올렸다. 1950년대 초 나는 은행문 앞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었다. 그날은 잊을 수 없다. 도로공사 자금이 끊겨 회사가 하루아침에 멈출 위기였다. 은행장은 나를 보며 말했다. 정 사장, 담보가 없잖아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담보는 없지만 나 정주영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날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나라에서 신용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말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자금을 빌려줬고 우리는 그 공사를 완성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담보보다 강한 사람이요. 당신의 신용이 곧 담보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신용은 약속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은 약속이다. 나는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켰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지켰다. 왜냐하면 신용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해외 고객이 우리 회사를 의심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조선소를 막 세우던 때였고 세계는 한국을 배 한 척도 못 만드는 나라로 봤다. 그 고객은 나를 향해 냉소적으로 말했다. 정 회장,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내 조국을 모릅니다. 우리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자금이 부족했다. 배를 만들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모든 자산을 담보로 걸고 약속을 지켰다. 배를 완성해 고객에게 인도하던 날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 회장,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신용이 국경을 넘어선다는 걸 느꼈다. 신용은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말만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늘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데 이유를 대지 마라. 약속을 어기는 데는 변명이 필요하지만 지키는 데는 단지 결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 결심으로 인생을 살았다. 1970년대 현대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고 자금이 매일 바닥을 드러냈다.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무리입니다.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는 말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마라. 하지만 한 약속이라면 죽어서라도 지켜라. 그 약속 하나하나가 현대를 지탱했다.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어렵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 바로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직접 말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 이름으로 약속하오. 정주영이 갚는다고 기록해 두시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의 이름은 수표보다 신뢰가 갑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신용은 단지 사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생 전체의 문제다. 신용을 잃으면 친구를 잃고 가정을 잃고 결국 자신을 잃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용은 돈보다 오래가고 돈보다 넓게 퍼진다. 당신의 신용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작동한다. 그것이 진짜 자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다. 당신의 말이 회사를 지킨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살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한 번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위태로워졌다. 현지 정부가 계약 조건을 바꾸며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남았다. 나는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이름은 한번 거래하고 끝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완성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계약을 맡겼고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그때 외국 언론은 이렇게 썼다. 현대는 계약보다 신용이 강한 기업이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웃었다. 그것이 내가 원하던 평판이었다. 신용은 위기에서 빛난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 나는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내 이름 3글자를 내 생명처럼 다뤘다. 그 이름을 걸고 서명한 모든 계약서에는 내 영혼이 들어있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신용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걸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신용으로 세우는 사람과 신용을 이용해 무너지는 사람. 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여러분, 신용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단 한 번의 거짓말, 단 한 번의 약속, 어김이 평생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했고 불가능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솔직함이 나의 방패였고 신용이 나의 갑옷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신용이란 결국 자신과의 계약이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세상에도 솔직할 수 없다.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제든 남에게도 거짓말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오늘도 네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평생 신용으로 살아왔고 그 신용이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다. 내가 죽은 뒤에도 내 이름이 남는다면 그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신용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용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신용은 기반이고 그 위에 쌓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혁신이다. 다음은 나의 7번째 성공 비밀. 혁신은 멈추지 않는 생명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기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성공에 만족하는 순간 그 성공은 이미 과거가 된다. 나는 한 번도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늘 느꼈다. 성공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잠시 멈추면 물은 썩고 계속 흐르면 생명이 된다. 혁신이란 바로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의지다. 1970년대 초 현대 건설이 한창 해외 공사를 확대하던 시절이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남의 것을 따라 하다가는 평생 뒤처진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말에 기술자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회장님,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은 단계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배우는 건 좋다. 하지만 복사는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나는 깨달았다. 혁신은 남을 따라 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서 나온다. 당시 우리는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곳은 낮에는 50도를 넘고 밤에는 0도로 떨어졌다.
외국 기술자들이 포기한 땅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모래를 한 줌 집어들고 말했다. 이 모래가 우리를 막고 있지만 이 모래로 길을 만들 수도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공법을 직접 구상하게 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그 혹독한 사막의 길을 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우리 손으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순간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혁신은 돈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생각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에 멈추는 것을 두려워했다. 가난은 노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생각의 게으름은 영원히 가난하게 만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임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지금 공정은 이미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굳이 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책상을 두드렸다. 그 말은 우리 회사가 죽었다는 뜻이야. 그는 놀라며 물었다. 죽었다니요? 나는 말했다. 현상 유지란 건 없다. 세상은 늘 변한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늘 새로운 걸 시도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정 회장,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요? 미국, 일본도 수십 년 걸린 일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해야 하지 않겠소? 누군가는 처음이 돼야지. 그 도전은 수많은 실패와 손실을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기술자들과 함께 밤새 실험하고 엔진 소리를 듣고 금속 냄새 속에서 길을 찾았다. 결국 포니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한국이 차를 만들다니.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혁신은 화려한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철학 모두 혁신의 대상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유 없이 하는 일은 혁신의 적이다.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리면 나는 즉시 그 일을 바꿨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방해물이 된다. 나는 현대정신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태도, 남이 안 하는 일을 먼저 하는 태도, 한번 정한 길을 끝까지 가는 태도, 그것이 현대의 진짜 경쟁력이었다. 혁신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혁신에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 하나는 상상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다. 상상력은 길을 만들고 신뢰는 그 길을 걷게 만든다. 나는 항상 팀을 믿었다. 실패해도 좋다. 그러나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현대의 문화가 되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실패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긴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던 반응이었다. 긴장은 생명을 연장시킨다. 긴장이 사라지면 혁신은 죽는다. 한 번은 새로운 건설 장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임원들이 반대했다. 나는 물었다. 이 장비가 이를 2배로 빠르게 만들 수 있나? 그렇습니다. 그럼 사시오. 사람들은 놀랐다. 나는 설명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내일 기회를 잃는다. 혁신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나는 늘 미래를 앞당기려 했다. 내가 건설 현장에 있을 때도 내 머릿속엔 늘 다음 세대의 그림이 있었다. 이 도로가 끝나면 이 길을 달리는 한국의 자동차가 생기겠지. 그 자동차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겠지. 그 배 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겠지. 그 상상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혁신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러나 혁신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반대가 쏟아졌다.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럴 때 나는 말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라진다. 나는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평생 새벽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먼저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혁신의 본질이었다. 남보다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는 것. 여러분,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그것이 혁신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새 세상은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본이 아무리 커져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혁신의 끝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 없는 혁신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다음은 나의 마지막 성공 비밀. 부의 끝에는 철학이 있다. 나는 평생 부를 좇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부를 손에 쥐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했다. 회장님,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돈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철학이 방향이다. 돈은 나침반이 될 수 없지만 철학은 길을 보여준다. 나는 평생 그 진리를 믿으며 살았다. 젊은 시절 나는 너무 가난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생각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생각이 없는 게 부끄럽다. 돈이 없던 시절에도 나는 늘 부자가 되는 법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 부자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부의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돈은 흘러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 돈을 돌리기 위해 일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이익은 다시 사람에게, 기술에, 나라의 미래에 투자했다. 그게 나의 부의 순환이었다. 어떤 이는 나를 보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 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욕심이 아니라 의지의 크기가 달랐을 뿐이다. 돈은 나에게 끝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돈이 내게 복종해야 했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정치인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 정도 보면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좀 쉬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은 돈이 아니라 의미를 향한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덧붙였다. 나는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합니다. 그게 나의 철학이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쓰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결과다. 철학은 원인이다. 철학이 없는 돈은 모래 위의 성이다. 한순간의 파도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철학 위에 쌓인 분은 세대가 지나도 남는다.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부의 철학은 세 가지였다. 첫째, 돈은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한다. 둘째, 돈으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셋째, 돈보다 뜻이 앞서야 한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평생 잊지 않았다. 한 번은 현대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던 날이었다. 임원들은 불안해했다. 회장님,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손실은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철학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푸는 기관이다. 나는 돈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돈이 모일수록 세상은 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의 진짜 목적은 나를 넘어서야 한다. 내 가족, 내 회사, 그리고 내 나라를 넘어서 인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의 완성이다. 나는 생애 마지막까지 그 철학을 지켰다. 은행 장부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고 숫자보다 신뢰를 먼저 세웠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남긴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긴 철학 때문이다. 나는 죽음 직전까지도 이렇게 말했다. 돈은 세상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그 돈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을 때였다. 배를 처음 띄웠을 때, 고속도로를 처음 뚫었을 때,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그 모든 순간은 돈의 힘이 아니라 뜻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내 인생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뜻을 쫓아라. 뜻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 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뜻은 결코 속지 않는다. 뜻이 분명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 하지만 돈만 쫓는 사람은 결국 돈에 잡아먹힌다. 부에 철학이 없는 분은 사람을 망치고 철학이 있는 분은 세상을 바꾼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없이 사는 것은 부끄러워했다. 돈은 사라져도 뜻은 남는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현대의 이름이 남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버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 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 더 위대하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지 통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내 생애를 걸어 그것을 증명했다. 여러분, 부의 끝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잠시지만 철학은 영원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철학으로 세상을 살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부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 속에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